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영화 친구에 이런 대사가 나오죠. 네가 가라 하와이. 네. 그런데 요 며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네가 가라 환노이. 내가 갈게 외통이. 무슨 말이냐고요? 자유한국당이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10년 만에 환노위를 맡았지만 정작 환노위원장을 맡겠다는 사람이 딱히 없어서 부인난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대신 남북 문제를 다룰 핵심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장은 4명이나 지원했답니다. 환노위는 아시는 것처럼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민감한 문제가 많죠. 선거 때 외쳤던 국민의 머슴이 되겠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7월 13일 금요일 뉴스파이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실 네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인철 변호사, 심리상담 전문가 박상희 소장, 그리고 MBN의 홍순빈 아나운서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끔찍한 도로 위에 길 위에서의 있었던 얘기입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어제 서울 광진구의 한 골목길에서 갑자기 굉음이 들리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영상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목길에 지금 한 남성이 서 있습니다. 근데 뭔가를 목격하고 급하게 뒤로 물러나죠. 그때 SUV 차량이 쏜살같이 지나간 겁니다. 이 차량이 간 곳이 바로 여기인데요. 차량이 질주행한 곳은 차량 이 마트 앞부분입니다. 이렇게 차량 마트 앞부분에 차량 앞이 크게 손상을 입고 있는데요. 주변에 보시면 뭐 유리창 파편도 보이고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지금 널브러져 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이요. 들것에 실려서 이렇게 옮겨가는 모습인데 바닥 보시면 뭐가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죠. 당시에 그 차량 충돌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그 지나간 SUV 차량이요. 그렇게 달리다가 지나가던 행인을 들이받고 한 식당을 들이받고 다시 마트를 들이받은 뒤 멈춰 선 건데 그 과정에서 무려 9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일단은 기사상에는 언론 취재상에는 이 조금 규모가 큰 슈퍼마켓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슈퍼마켓으로 일단 통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시의 CCTV 영상을 보면 이 SUV 차량이 정말 그야말로 쏜살같이 좁은 골목길을 지나간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저렇게 좁은 골목길 가면 분명히 인명피해가 있었을 것 같은데 홍순빈 아나운서. 총 9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들이받았던 행인 2명은요. 끝내 이제 목숨을 잃게 되고요. 나머지 7명은 지금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안타깝게 지금 2분이 목숨을 잃었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화면 우리가 보면 느끼겠지만 거의 뭐 차량 테러하는 것 같은 그런 그 수준의 지금 사고를 지금 그런 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보도 나오는 걸 보면 그러니까 여기가 산 아래고 뭐 초등학교 인근이고 사람들이 또 많이 다니는 그런 골목이라 그래요. 초등학교 인근이에요, 또? 예, 초등학교 인근이라 그러면 제가 보기엔 저 보도블록도 조금 특이하고 그래서 아마 속도 제한이 있는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주변은 요즘에 시속 30km 지금 속도 제한한 데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라면 더욱더 심각한데 이게 과연 의도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조금 더 이제 조사가 이제 진행되면 결과가 나오겠으나 하여튼 거의 테러급 사고가 발생한 거고요. 그리고 이 지금 약간 그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한 거의 150km 정도 달린 것 같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계산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500m 정도를 10여 초 정도. 그래서 만약에 10초에 500m를 갔다라고 전제한다면 시속 최대 180km까지 낸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차량이 지나간 곳이 이면 도로라고 합니다. 이면 도로를 하면 보통 주택가의 폭 9m 안에 그 좁은 도로를 얘기한 건데 이런 골목길을 차량이 쏜살같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이 골목길을 지나던 행인분이
화들짝 놀라는 모습이 고스란히 영상에 찍힐 정도였습니다. 목격자분들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면서 먼지가 막 나고 있었고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차가 이제 찌그러서 서 있고 거기 사람이 이제 다치신 것 같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차가 하나 있었는데 보고 멈출 줄 알았는데 여기서 악셀을 한번 더 밟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속 한 150? 160?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계속 질주해갖고 저 마트 안으로 그냥 차가 돌진해버리더라고요. 뻥 소리 날 정도로 밟았어요, 악셀을. 이인철 변호사님, 좁은 골목길이었습니다. 안타깝게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체 운전자는 무슨 정신으로 저 골목길을 저렇게 쏜살같이 달렸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고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아하. 차량 내에 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급발진의 가능성 아. 또 하나는 뭐 이 사람이 고의를 하지 않았으니까 과실의 가능성인데 아하. 이 사람이 지금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는 그런 뭐 진술이 확보가 됐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아마 음주운전이 아닌가 네. 음주도 보통 음주가 아니라 좀 심한 음주가 아닌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컨트롤하지 못하는 제어하지 못하는 네.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아하. 듭니다. 물론 이 경찰이 공식적으로 언론에 당시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다고 확인한 건 아니고요. 일단 주변 사고 당시에 주변의 목격자분들의 진술이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 같은 게 확 났다. 이 진술을 토대로 지금 경찰이 음주 여부를 구체적으로 측정해서 확인할 예정이고요. 박 소장님, 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 정도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인지를 못할까요? 근데 지금 저는 이분이 70대라고 했죠. 그리고 사고 당시에 보니까 오른쪽 다리에 의족을 차고 있었다라는 보도를 본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술을 마신 것 같다라는 주변에 진술까지 있다면 사실 굉장히 위험 요소가 삼박자가 있는 겁니다. 아하.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이렇게 좀 반응이 느릴 수 있는 노령의 운전자이고 그다음에 이제 의족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실 수는 있지만 또 사고에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분이신 거죠. 네. 그런데 오후 5시에 아이들도 많이 다니고 등산객도 아하. 다니는 데서 음주운전을 만약 했다면 이거는 본인의 책임을 도저히 뭐 피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9명이나 지금 다치고 사망하고 이런 상황이 더 이렇게 가슴 깊이 느껴지는 것은 이 일이 우리 주변에서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고 네. 우리 아이들 학교 근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한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정말 다시는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있는 일 말도 그러니까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뉴스파이터에서 음주가 그냥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 지금 이번 사고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남에게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물론 음주운전으로 아직 단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 음주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골목길에서 저렇게 쏜살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려서 2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네네. 근데 이게 사실 뭐 음주운전 하는 경우에도 네. 이렇게까지 달리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로 술이 만취 상태여서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태였거나. 네. 물론 또는- 추정 아직은 네. 음주 정확히 나온 건 아니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 또 다른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음주를 왜 했는가 하고도 이제 관련이 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개인적인 불만 또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이거를 좀 이제 사실은 좀 가해하겠다는 약간 의지를 가지고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본인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좀 자살하고 싶은 그런 충동 그런 것에 의해서도 좀 이런 그 사고가 유발됐을 수도 있겠다. 그런 추정도 좀 함께 좀 해봅니다. 지금 운전자도 다치긴 다쳤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고 경찰이 일단 음주 여부도 확인하고 지금 조사를 계속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뉴스파트가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9시 3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를 파헤치고 이슈를 터뜨리는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죠. 김해공항에서 있었던 외제차의 광란의 질주. 지금 그 피해자 기사님은, 택시 기사님은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어제 김해공항 앞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외제 승용차가 택시 운전기사를 들이받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요, 먼저 당시의 모습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공항 앞에서 속도를 올리고 잠시 후에 나타나는 코너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기웃기웃거리다가 서 있는 택시 앞에 택시 운전기사를 들이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 상황이 얼마나 컸을지 좀 궁금하실 텐데 어제 이 피해자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보면요. 지금 피해 상황이 얼마나 큰지 또 가족들의 심정은 얼마나 아픈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그 자신이 피해자의 친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글을 보면요.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고통스럽고 죽을 만큼 괴롭다. 이렇게 이제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동생이요. 그 피해자인 동생이 중학교 자녀를 2명 두고 있고 택시 운전을 하면서 겨우겨우 이 밥벌이를 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당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게다가 우리 어머니는 사실을 뉴스로 접해서 그 사실을 듣고 충격을 크게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동생의 상태를 보면 아직 동생이 의식이 없고 다 온몸이 골절이 된 상태, 현재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다라면서 지금 가족들은요, 기적을 바라면서 두 눈으로 지금 그 동생을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피해자분, 그러니까 당시 블랙박스 가해 운전자의 차량에 찍힌 블랙박스 찍힌 그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택시 기사님이십니다. 그 택시 기사님 지금 상황을 이 형이라고 밝히신 분의 글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다 유추해 볼 수 있고 지금 들어볼 수 있는 내용인데 지금 아직 의식이 없답니다. 그리고 온몸이 다 골절이 됐어요. 그리고 현재 산소호흡기에 의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카라고, 이 피해자분의 조카라고 밝힌 분도 글을 올렸다는데 홍순빈 아나운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조카라고 밝힌 분은 그 피해자가 사고 직후 심폐소생술을 받는 과정에서 폐합병증까지 생겼다. 의사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가족들에게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시 그 상황을 보면 그 피해자가 이가 다 빠져 있었고 눈 외에는 온몸이 멍투성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딸은요, 지금 계속 울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 딸은 크게 이제 상심이 커서 울고 있다고 하고, 둘째 딸은 아직은 실감이 안 나는지 오히려 담담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오히려 충격이 너무 커서 그런 건 아닌가 싶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어제 그래서 이 글이 올라왔고요. 사실 송구한 마음으로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이 글을 남기신 분에게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정말로 지금 뭐 인터뷰를 응할 상황이 아닌 것은 저희가 정말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송구한 마음으로 혹시 지금 상태 그리고 지금 경찰의 수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등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연락을 드렸고요. 오후 늦게 저희 제작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분의 형과 그리고 그분의 아내,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형수가 되겠죠. 두 분의 얘기를 저희가 정말 어렵게 들을 수 있었는데요. 먼저 형님의 얘기 그리고 형수의 얘기를 이어서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빠가 없으니까 딸들이 좀 중학교 2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 딸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상태고요.
어머님이 이제 몸도 안 좋으신데, 네. 이제 그 사실 알게 됐지. 네. 중요한 거는 사람이 딱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네. 병원에서는 지금 되게 없다니까요. 그게 이제 큰 문제라서 그래.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병원에서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 정도로 나올 정도로 그렇죠. 너무 심각하게.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싶으죠. 네, 뭐, 안 믿기시죠? 지금 전부 다 뭐, 말씀 안 해도 잘 아시잖아요. 상황이 지금 어떤지. 지금 완전히 내사 상태 돼 있으니까 어떻게 뭐, 수술할 수도 있는 입장도 아니고, 지금, 뭐 수술할지 안 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네. 저는 도저히 못 볼 것 같다.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금 그 뒷모습까지만 이렇게 정지시키는 그 부분만 봤지. 네. 예, 거기서 어제 블랙박스를 확인하러 갔었거든요. 네. 예, 확인하러 갔는데 이제 저희 신랑만 보고 저는 도저히 못 보게 해서 저는 안 봤어요. 근데 이제 아빠가 보니까 무슨 덩치가 그렇게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네. 100kg 나가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거의 막 공중에 두 바퀴를 돌아가지고 그렇게 나딘 울어들 정도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밟았냐는 생각밖에 안 들고. 네. 뭐 사실은 그 가해자 쪽에서 저희 신랑한테 전화가 한번 왔긴 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신랑이 지금 당신 보고 싶지 않고 일단은 지금 사람이 일단은 찌어나야지 일단 그거부터 봐야 되니까. 네. 네, 올 필요 없다고. 네. 올 필요 없다고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근데 진짜 아니 상식이 없는 사람입니까? 급발진을 처음에는 주장을 했고 그 다음번에는 뭐 자기 운전 미숙이라고 또 주장을 했고 또 그 다음번에는 또 무슨 옆에 있는 직원 늦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다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그쪽에 있는 근무하시는 분이라면 네네. 그쪽이 교통 그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를 리도 없고 자기 무슨 BMW 탄 거 뭐 자랑 삼아 그렇게 그렇게 밟은 거밖에 더 되냐고요. 이종훈 평론가님, 조금 전에 피해자분의 형수라는 분의 인터뷰 말미에 보면 이 가해자 운전자가 이 김해공항에 근무하는 항공사 직원입니다. 지상근무 직원인데 그렇다면 김해공항의 저곳에서 어느 정도의 속도로 운전을 해야 되는지는 모를 리가 없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게다가 보안 담당 직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평상시에 오히려 거기 다니는 승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안내도 하고 좀 안전하게 다니시기에 권고도 하고 그런 그 지도도 하고 이런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공항 사정을 너무나 잘 알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조금 전에 화면에도 제가 화면도 여러 차례 좀 봤는데요. 네. 이건 확실히 의도를 가지고 밟은 거 아닙니까? 조금 전 그 70대 운전자 사고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제가 보기엔 이 속도도요. 네. 100km 이상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150km 이상 정도 속도를 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왜냐하면 네. 핸들이 조향이 안 됐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급발진 사고였던 것 같다라는 식으로 본인이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100km 정도면 핸들이 저렇게 뻑뻑해질 정도로 조향이 안 되거나 이러지 네.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거의 150km 이상 달렸기 때문에 이게 핸들이 조향이 좀 거의 안 됐던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다 지금 거짓말을 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돼요. 네. 그래서 게다가 정직하지도 못한 이 부분조차도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그 상황인 거죠. 네. 이인철 변호사님, 지금 피해자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식불명이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정말 송구한 마음에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얘기를 듣는 저희 제작진 입장도 너무 착잡했고 그런데 지금 운전자의 앞서 이 사고를 낸 경위 관련 이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 네.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서 이 영상 보셨잖아요. 네.
이 국제선 청사로 오르막길 그 시작되는 부분에 각 차선별로 구분이 되는 나옵니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 차선 구분 봉이 서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아신 것처럼 여기서부터는 속도를 줄이라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100km 넘는 속도로 악셀을 밟았어요, 지금. 무슨 여기가 아우토반도 아니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은 이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도 여겨집니다. 물론 이제 과실을 주장하겠지만 이 정도 속도를 내면은 충분히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할 것이라는 걸 예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미필적 고의라고 하거든요. 네.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공항 직원입니다. 네. 우리도 공항 많이 가보면 공항에 도착하면 사람들도 많이 내리고 막 분주하고 짐도 내리고 막 거기서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거기서는 일반 도로보다 더 수행을 해야 됩니다. 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아는 공항 직원이 네. 이것도 이제 시속을 100km 넘게 달렸으면은 네.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재질이 안 좋아서 좀 엄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가해자, 운전자는 왜 사고를 이런 어처구니 없고 분노가 치미는 사고를 냈는지 진술을 했다는데 경찰이 어제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경찰에 취재했다는 내용 먼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속이니까 네. 우로급은 도로니까 차가 속도가 나니까 우측으로 쏠리잖아요. 네. 쏠리니까 그거 놀래가지고 그걸 핸들 중심 바로잡기 위해서 앞을 못 보는 기라 조금 빨랐다 하긴 하는데 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해놨습니다. 박상희 소장님, 경찰 얘기대로 아무리 듣는다 하더라도요, 이 가해자 운전자가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지금 경찰이 무슨 얘기냐면 속도가 너무 나니까 그런데 우로 구분 도로니까 우측으로 쏠려서 중심을 못 잡아서 앞을 못 다. 지금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왜 과속을 했는가 지금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지금으로선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은 직업이 일단 항공사의 직원인데 그중에서도 항공 보안, 안전 이런 걸 책임지는 담당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데 그 안전이라는 것이 딱 항공의 안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 공항이나 이런 뭐 곳의 안전도 포함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는 사람입니다. 이 관련 지식을 아는 사람인데 아는 사람이 그 블랙박스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그 자기 자동차를 자랑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동차는 수입차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속도가 나도 정말 최고야 라는 식의 대화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과시의 목적이 없었는지 조사를 해야 네.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지금 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안 돌려줬다 이런 거는 뭐 다분히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왜 저렇게 공항 내에서 왜 저렇게 속도를 냈다는 거예요? 지금 당시 사고 영상 시점이 12시 50분이었습니다. 경찰의 그 조사에 따르면 그 동승자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1시에 그 승무원 교육이 그 사옥에서 그 공항 근처에서 열릴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늦지 않기 위해 그 촉박한 상황이라서 속도를 높였다. 이렇게 지금 동승자가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게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변명이라고 합니까? 지금 피해자는 의식을 못 찾고 병석에 누워 있어요, 지금. 이게 변명이에요? 항공사 자기 직원들 교육에 안 늦으려고 저렇게 무지하게 속도를 밟아요? 1, 2분 늦는다고 아니 자기가 밥을 늦게 먹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든가 하면 변명을 하면 되잖아요. 이 공항에서 이렇게 속도를 밟아서 사람의 목숨을 이 지경까지 지금 의식불명까지 만듭니까? 그래서 이렇게 국민적 공분, 시청자분들도 공분을 사고 있어서 이분들이요, 이 피해자의 가족분들이 이 사고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지금 이렇게 밝혔는데 그 이유까지 저희 제작진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렇게 과속을 내갖고 사람을 치었는데, 네. 어떻게 그 가해자가 그냥 쉽게 그냥 조사받고 쉽게 그냥 집에 갔는지, 그런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야 되나. 네.
경찰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신원이 확인됐으니까 집에 간다고 가라. 뭐, 그러던데. 뭐, 주사상이라도 한 물어봤으면 싶을 거지. 주사상이라도. 한 번이라도 물어보면. 이렇게 됐는데, 이분이 블랙박스를 봤잖아요. 한국 경사님은. 블랙박스를 봤으면, 진짜 서로 안에 동성자랑 막 차에 성능 테스트 한다고 뭐 해보고 막 이런 식으로 달려보고 그럴 거를. 그래, 그 장면을 형사가 제일 먼저 봤잖아요. 네. 그걸 보고도 이 사람의 재질이 좋고 안 좋고 그런 거를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저희가 그래 경찰서 가서도 물어봤어요. 왜 구속을 안 시키고 그냥 처음에 다 뭐라고 기가 조치를 했다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지금 사람이 의식불명이 돼 있는데 왜 기가 조치를 시키냐? 네. 사람을 이렇게 뭐 구속을 시켜놓고 뭐 이렇게 뭐 조사를 제대로 하든지. 그래서 지금 경찰서도 그 경찰관님들도 네. 좀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 블랙박스도 이제야 뭐 포커스에 보냈다고 아까 오전에 통화를 하니까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인철 변호사님, 지금 피해자분의 형님 얘기 그리고 형수의 얘기를 들어보면 경찰 수사의 답답함 또는 분노를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왜 그러실까요? 사실 예전에는 이 교통사고가 나서 만약에 피해자가 사망을 하거나 아주 좀 심각한 상태면은 구속이 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불구속 수사 원칙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음주라든지 뺑소니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원칙이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이제 구속이 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도 처음에 경찰은 그냥 일반 과실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구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물론 이제 그 말도 맞지만 그 재질의 정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건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이제 고의에 준할 정도의 미필적 고의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런 사정을 잘 아는 공항 직원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재질이 안 좋기 때문에 만약에 또 이 사람이 해외에 출국하거나 도망가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굉장히 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그런 피해 측면에서도 한 번쯤은 이제 구속도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 소장님,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물론 뭐 대한민국이 요즘 뭐 이 사법부 분위기가 불구속 수사 원칙이라고 하지만 우리 법에도 좀 눈물이 있기를 좀 바라잖아요, 시청자분들은. 아, 그렇습니다. 뭐 가해자도 뭐 놀라서 뭐 그 친구들도 벤치에 주저앉았다고는 하지만 그 순간에 놀랐겠지만 일단 너무나 큰 부주의가 있고 너무나 큰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피해자는 도대체 무슨 잘못입니까? 열심히 가장으로서 정말 보니까 손님 짐도 들어드리려고 하고 열심히 일한 택시 운전기사셨는데 지금 노모가 있으시고 딸 둘이 있다고 하죠. 근데 노모가 이 사건을 알고 지금 너무나 충격에 빠지셨다고 하고요. 딸들은 너무나 예민한 중학생, 고등학생입니다. 근데 늘 울면서 계속해서 지금 충격 속에 있어서 이 가족들은 간절히 밤을 새면서 기적만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족들의 아픔과 피해자의 아픔을 생각했을 때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조사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이 기적이란 게 실제로 있다면요. 제발 이 피해자분 의식을 제발 하루빨리 되찾기를 뉴스파이터가 간절히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분위기 좀 바꿔볼게요. 민주원이라는 이름을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인데 이종훈 평론가님, 오늘 민주원 씨가 어디에 나온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안희정 전 지사 지금 5차 공판이 오늘 이제 있는데요. 아하. 거기에 이제 증인으로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아마 이제 나온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오전부터 이제 공판은 진행이 이제 되는 상황인데 뭐 사건 자체는 아시다시피 이제 김지은 씨가 미투 운동 이제 고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에 대한 이제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뭐 지금 김지은 씨 말고도 또 2차 또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약간 증거 부족으로 해서 일단 그거 관련해서는 지금 기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건은 지금 제외가 돼 있고 다른 피해자들 경우는 일단 이제 김지은 씨와 관련해서만 이제
공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네. 최근 들어서 지금 이제 안희정 전 지사의 측근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안희정 지사 살리기에 좀 나선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 전 지사에게 유리한 증언들, 그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김지은 씨에게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증언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그 전에는 이제 김지은 씨 관련한 김지은 씨의 말을 뒷받침해주는 증언들도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 연장선에서 지금 이제 오늘 아내까지 나서서 아마 추정컨대는 안 전 지사에게 유리한 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김지은 씨에게는 불리한 그런 진술을 하러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원 씨가 단순히 나와서 오늘 5차 공판이 관심이 쏠리는 게 아닙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오늘 민주원 씨가 만약에 오후 2시에 증인석에 서면 대체 어떤 말을 할지 여기에 관심이 쏠리는데 그 민주원 씨 관련해서 며칠 전에 있었던 3차 공판 때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난 9일 3차 공판에서 이 그 한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한 증인의 진술이 이제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 진술에서 민주원 씨의 지금 심경이 어떤지 좀 짐작해 볼 수 있었는데 당시 그 전화 통화를 바탕으로 한 전화 통화를 바탕으로 한 당시 그 안전지사 경선 캠프 자원봉사자 구모 씨의 진술을 들어보면 당시에 민 여사가 김지은 씨가 처음부터 이상했다. 새벽 4시에 우리 방에 들어오려고 한 적도 있다. 이상해서 12월에 비서를 바꾸자고 했다. 김지은의 과거 행실과 평소 연애사를 정리해서 보내달라고 말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그러니까 김지은 씨의 폭로 직후 3월 5일 이들이 나눈 그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김지은 씨가 이 어렵사리 인터뷰를 통해서 안희정 전 지사의 이 성폭행 혐의 관련 폭로를 했던 시점 직후에 이 구모 씨라는 분은요, 김지은 씨와 안희정 전 후보, 대선 후보의 경선 캠프에서 같이 근무를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검찰 측, 3차 공판 때 검찰 측이 요청한 증인으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당시 민주원 씨와 나눈 통화 내용을 얘기를 한 거예요. 민주원 씨가 직접 얘기했다는 건 직접 얘기, 오늘 들어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민주원 씨 직접 얘기가 아니라 구모 씨가 그렇게 전한 겁니다. 민주원 씨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그런데 새벽 4시에 방에 들어오려고 했다. 이인철 변호사님, 새벽 4시에 부부가 있는 방에 들어오려고 한 적도 있었다. 이게 지금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 안 전 지사의 부인 쪽에 이제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아마 이런 제 추정입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해석을 할 것 같아요. 이 김 비서가 새벽 4시에도 찾아올 정도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 아니냐. 그거를 아마 좀 적극적으로 호소하려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의 쟁점은 뭐냐면요. 합의에 의한 성관계냐 아니면 그 성폭행, 위력에 의한 성관계냐 그게 쟁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물리적인 신체적인 폭력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비서가 안전지사로부터 이제 심리적인 위력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핵심은. 근데 이제 이 부인 같은 경우에는 남편을 좀 도와주려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 평상시에 굉장히 가까웠고 심지어는 새벽 4시에 이렇게 부부 침실을 이렇게 뭐 와서 볼 정도로 굉장히 가깝다. 아마 이런 쪽으로 지금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체 이 일이 언제 진짜로 실제로 이 정황이 있었는가 궁금하잖아요. 홍수민이라는 거. 그러면 그 3차 공판 때 나왔던 구모 씨라는 사람은 이 당시의 얘기, 민주원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4차 공판 때 나왔던 신모 씨라는 사람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다면서 그 얘기는 대체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 일을 겪고 그 민주원 씨가 계속 마음이 좀 꺼림칙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신모 씨를 불러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7월, 8월쯤에 어떤 리조트에서 이제 당시에 겪었던 일을 얘기를 하면서 뭔가 좀 꺼림칙하다. 수행 비서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당시에 그 비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지금 지난해 10월이면 이때까지는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 관련 폭로가 나오기 전이에요. 지난해 10월 민주원 씨가 갑자기 불러서 갔대요. 지금 이 얘기는 4차 공파 때 다른 사람입니다. 신모 씨라는 사람이에요. 안 전 지사의 비서실장이었던 신모 씨입니다. 지난해 7, 8월께 어떤 리조트에서 김지은 씨와 안희정 전 지사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기에 꺼림칙하다, 뭔가 이건 좀 안 되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수행비서에서 김지은 씨를 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다시 이인철 변호사님. 네. 이 리조트에서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체 어디의 리조트입니까, 이게 대체? 이게 삼화원 리조트란 데예요. 삼화원 리조트. 자, 삼화원 리조트, 상화원 리조트란 데입니다. 제가 그 리조트란 얘기를 먼저 밝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 자꾸 쟁점이 되냐면 이게 관계가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서의 주장은 여러 번 이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집무실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게 위력을 통해서 이제 어떤 강압성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안전지차석이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숙소가 여러 군데였다는 거예요. 호텔도 있고 리조트도 있고 여러 군데 있었는데 과연 거기서도 다 그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당했느냐, 이거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군데라서도 만약에 성폭행을 당했으면 빨리 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 왜 하지 않았냐. 아마 이쪽 변호인이 그걸 집중적으로 아마 공격을 할 겁니다. 만약에 정말 성폭행이 있었으면은 왜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김 전 비서 측에서는 이렇게 반론하겠죠. 위력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왕처럼 생각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위력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새벽 4시 이 사건 관련해서는요. 그러니까 지금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는 이거 김지은 씨가 뭔가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다, 내지는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를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대로, 왜냐하면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상화원 리조트 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안희정 전 지사 측은 주장하는 그 내용을 짚어보고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 들어볼게요. 홍수민 아나운서, 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지난해 8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안 전 지사 부부가요, 그 상화원 리조트 충북 보령에 있다고 하는데, 충남 보령에? 충남 보령에 있었다고 하는데 부부 동반 모임에 갔을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 4시에요. 부부가 방에 묵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침대 발치해서 이 안 전 지사 부부를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들어왔던 사람이 바로 그 김지은 비서였다는 겁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종훈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왜 했겠냐는 거죠. 이거는 뭐 김지은 씨가 일방적으로 좀 좋아했다, 뭐 그런 얘기와 더불어서 김지은 씨가 좀 이상한 여자였다라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마 이 사례를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경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또 다른 추정을 하는 것이 뭐냐면, 김지은 씨가 이때 어쩌면 안 전 지사 그 부인에게 다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냥 확 이야기해버릴까 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 방에 들어갔는데 용기가 안 나서 못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또 다른 상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증언 자체가 이게 결국 안 전 지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사실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박상희 소장님, 3차 공판 때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는 구모 씨, 즉 안희정 캠프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김지은 씨와 가까웠대요. 근데 민주원 씨와 나눈 전화통화 내용 밝히면 초반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원 씨가, 민 여사가 이 과정에서, 전화통화 과정에서 안희정 정말 나쁜 XX다. 패 죽이고 싶지만 애들 아빠니까 그래도 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김지은 씨 관련 정보를 달라고 했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 언급도 지금 이 민주원 씨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증인했기 때문에 사실 여부는 이제 파악이 돼야 하는 거겠죠. 근데 그 얘기를 했다면 사실은 지금 그 안 전 지사와 민주원 씨가 별로 부부 사이가 좋지는 않다라는 거는 알려졌잖아요. 하지만 아주 오래 30년 동안에 어떤 운동권 동지를 시작해서 정치적인 동지 의리로 이제 살고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고요. 이제 오늘 증언을 하게 되면은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찹찹한 증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
다른 여성과 어떤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것이 둘이 좋아서 한 거지 성폭행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도 사실 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얘기하기 부담스러운 주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 아이 아빠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살려야 하기 때문에 난 여성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안전재산 좋은 사람이 아니지만 살리겠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원 씨도 본인의 어떤 이득이 관련돼 있는 증인이다라는 판단이 들 수 있는데요. 다만 저는 그 리조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호러물에 가까운 듯한 그 그림이 그려지는 건데 이 여성이 만약 정말로 김지은 씨가 그런 행동을 했다라면 한 부인이 그 스토리를 지어내기에는 너무 구체적이다. 어떤 특정 리조트에서 새벽 4시에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비서가 들어와서 앉아있다. 뭐 이런 것들을 지어내거나 혹은 그 김지은 씨가 좋은 얘기를 하려고 들어왔다고 얘기하기는 너무 새벽 시간 부부만의 침실이라는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에 만들어내기 좀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정말 조사가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인철 변호사님, 김지은 씨 측은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김지은 씨 입장은 뭐냐면 위력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 지사의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었고 이런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하는 게 계속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응하게 됐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거고 안전지자 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위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번 관계를 가졌고 그게 다 합의에 있었던 거다. 그리고 변호사 쪽에서는 충분히 공격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위력이 있었으면 주변에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나 하든지 해야지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관계가 합의해야 한 거다 이렇게 주장할 것 같고요. 법정에서는 공정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이 굉장히 좀 안 좋았는데 사실 정의의 여성시장이라는 거는 눈을 가리고 봐야 되거든요. 피고인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봐야 되고 피해자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봐야 되니까 편견 없이 공정하게 재판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민주원 씨가 오후 2시에 5차 공판에 나오게 됩니다. 증인석에 서게 되는데 재판부는 이 공판을 계속해서 취재진들의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진술을 할지는 그대로 언론에 드러나게 될 테니까 이 부분도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분위기를 바꿔봅니다. 부부 사이에 정말 좋았을 때는 정말 이 조그만 거에도 다 그냥 화하하 웃잖아요. 그런데 관계가 멀어질 때는 정말 이런 이유 때문에도 멀어진다고 합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네, 어떤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성은 굉장히 남자 외모를 중요시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남자친구가 딱 생겼는데 남자친구가 키도 크고 180이 넘어요. 아하. 아주 직장도 좋고 능력도 좋아서 성격도 좋고 너무 이 남자가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연애를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이 남자가 여성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결혼하자. 그러니까 이 여성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자신이 평상시에 이렇게 좋아하던 꿈에 그리던 남자가 이제 프로포즈를 하니까. 근데 이 남자가 이 여성한테 고백할 게 있다는 거예요. 나 사실 근데 고백할 게 하나 있어. 궁금한 거. 고백이 뭘까요? 궁금해요, 진짜. 그러니까 이 여성이 뭐야, 나 오빠 다 좋으니까 다 괜찮아, 다 얘기해, 솔직하게 얘기했더니 남자가 갑자기 머리에 있는 가발을 쓱 벗는 거예요. 나 사실은 대머리였어. 탈모가 심해. 여성이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글을 올린 겁니다. 저 이 남성하고 이제 헤어지고 싶습니다. 나는 외모를 중요시하게 여기는데 이 남자가 2년 동안 나를 속였습니다. 헤어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가지고 사건화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일단은 반전이 있었네요. 반전이 있었는데 홍순빈 아나운서.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2년 동안 연애를 했는데 이 머리 모발 상태를 모를 수가 있지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2년을 감쪽같이 속인 거죠. 뭔가 2년 동안 낌새가 이상하긴 했습니다. 이 예비 신랑이 평소에 그 헤어스타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 여행에 가서도 한 번도 이 헤어스타일이 흐트러진 적이 없었다고 하고요. 가끔 이렇게 옆을 딱 보면 옆 라인이 조금 이상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그렇게 넘겼었겠죠. 그리고 게다가 머리에 물이 젖는 거를 극도로 꺼렸다고 하고 모자를 자주 쓰고 또 머리 쪽으로 손이 이렇게 가면 왼쪽 지금 그림처럼 이 남성이 화들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머리도 대머리지만 2년 동안 이렇게 속은 거에 대해서 이 여성분이 기분이 굉장히 상했던 거죠.
그러면 박 소장님 보실 때는 네. 저 모발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여성 입장에서? 아니면 조금 전에 홍순빈 아나운서의 이 추정처럼 2년 동안 속은 것 같은 게 감정이 상한 게 배신감 때문에 더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람마다 좀 틀릴 수는 있겠지만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다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이 남자친구가 2년이나 나를 감쪽같이 속였다는 거, 항상 같이 다녔는데 이 문제를 프로포즈하는 날 내에 얘기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 남자를 믿기가 어렵다,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남자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또 이 여성이 외모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여성이다 보니까 내가 이 남성에게 헤어지자고 얘기하는 건 사실 죄책감이 들지만 또 죄책감 때문에 평생 중요한 결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옳지 않을 수도 있다. 또 나는 우리 아이에게 유전을 어떤 탈모의 유전을 주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이제 또 남성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 얘기 못하는 마음도 네. 공감이 갑니까? 또 아하. 이 남성을 위해서도 이렇게 대머리라는 이유로 또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여성과 결혼을 하는 것도 또 불행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둘의 관계는 누가 잘못했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조금 슬픈 것 같네요. 요거 하나 읽어드리고 우리 이인철 변호사님의 말씀 드릴게요. 왜냐하면 아마 이런 상담 많이 하셨을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이 글을 보면요. 이 여성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년쯤, 즉 사귄 지, 연애한 지 1년쯤 됐을 때 자연스럽게 이런 고백했으면 이런 배신감은 안 느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사귀다가 자연스럽게 결혼하는 것도 생각해 봤을 수도 있었을 것 같네요. 그런데 2년이나 사귀고 프로포즈하면서 같이 이 모발 상태를 고백하는 건 진짜 너무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이인철 변호사님, 이 남성분과 파혼까지 생각한답니다. 실제로 이런 상담이 진짜 있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비슷한 상담을 받았는데 예. 어떤 여성분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대머리였던 거예요. 몰랐는데 이제 결혼해서 나중에 알게 됐겠죠. 과연 이혼할 수 있을까요? 이제 오셨는데 저는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이건 이혼 사유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요? 네. 만약에 이제 이게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속인 경우에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우리 법원에서는 모두 다 혼인 취소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학력이라든지 직업, 네. 그 전에 결혼을 했는지 애가 있는지 이 정도의 사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에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되고요. 네.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도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부부 관계가 나빠져가지고 파탄에 이르렀다 이럴 정도가 돼야지 이혼이 되는 거지 단순히 머리숱이 좀 없고 탈모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지 않으니까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결혼까지는 안 가셨잖아요. 네. 이제 그냥 이 여성분은 파혼을 이제 네. 아마 약혼식은 했나 보는데 막 파혼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파혼은 그냥 개인들 간의 결정으로 그냥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이거는? 그렇죠. 사실 파혼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그냥 헤어지면 끝인데 파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외도를 했다든지 폭행을 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긴 하지만 그럼 이 부분은 네. 이 경우에는 사실 남자가 뭐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뭐 대머리인 게 잘못이 아니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여자가 뭐 남자한테 무슨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결혼 생활에서 외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좋은 마음으로 보면은 그것도 다 좋게 보이니까 여성분도 한번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종훈 평론가님, 사실 저는 이제 글쎄 제가 남자라서 그렇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성분의 입장 충분히 이해돼요. 앞서 우리 박상희 소장님도 두 가지 이유가 다였을 거다. 속였던 거 그리고 이 모발 상태. 그런데 지금 고백을 한 이후에 이 약혼자 예비 신부의 반응을 본 남성분의 상처도 이만저만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대머리도 우리 민족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그 남성이 끝까지 속였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모르고 그냥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아하. 그랬을 거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 나이쯤 되면 이제 다 아시게, 이제 이분도, 이 여성분도 알게 될 거지만, 이 여성분도 모릅니다. 머리가 어떻게 될지. 예. 그리고 네. 이 대머리 굉장히 많기도 하고 또 그렇기 네. 때문에 대머리 관련한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네. 아니 본인도 깜짝같이 몰랐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이 가발 기술이 많이 발달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게 사실은 뭐 그러니까 자기적으로 본인이 의도를 가지고 대머리가 된 건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고 불가피한 거고 네.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과실이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네.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정도라 만약에 제 딸이 이런 경우라 그러면요. 네. 저는 제 딸 설득해서 결혼하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정말 이 남성이 진짜 나쁜 사람이라면 네. 그 아마 프로포즈 할 때도 고백을 안 했겠죠. 네. 그런데 그때 그 고백했다라는 거는 네. 그래도 이건 끝까지 그래도 비밀로 하기는 좀 미안했기 때문에 얘기한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박 소장님께 여쭤볼까요? 그 여성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대머리는 유전이라고 생각해요. 태어날 아이에게 유전자를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남자친구 예비 신랑이 덜 상처받는 방법으로 헤어지고 싶어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덜 상처 안 받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남성분께서 내 잘못이 아니라 나의 이제 외모 때문에 그리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 차마 입이 안 떨어져서 얘기를 못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데,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아이에게 대머리를 물려주고 싶지 않은 여성의 마음도 이해가 가고, 여성의 외모 때문에 뭐 성형을 굉장히 많이 했다던가 뭐 이런 것 때문에도 결혼을 꺼리는 남성들이 있는 것처럼 여성들도 그 외모 때문에 결혼을 꺼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외모 그러니까 외모를 제외한 다른 어떤 것들을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해 봤는지 하는 걸 좀 묻고 싶어요. 네. 저도 이제 20대 때 결혼할 때는 어른들께서 뭐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품이 중요하다, 인격이 중요하다,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 능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셨지만 안 들렸다는 거죠. 하지만 이 나이가 돼서 보면 남자였고 여자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정말 자상한 남자일 수도 있고 정말 책임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정말 인격이 훌륭할 수도 있고 네. 정말 부지런할 수도 있고 근데 그 나이 때는 이제 그것이 안 보일 수도 있고 또 네. 너무 배신감이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어쩌면은 대머리에 유전을 물려줄 수도 있지만 정말 좋은 두뇌라던가 정말 좋은 성품이라던가 그런 거 인간관계라던가 이런 걸 또 물려줄 수 있는 정말 보석 같은 남자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좀 여자분이 다시 한번 고려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걸 고려해도 안 된다면 이제 상처를 서로 안 받을 네. 수는 없겠죠. 주위에 보더라도 이렇게 머리숱 없거나 돼버린 사람 대부분 다 착하세요. 한 명 빼고는 제가 보기엔 다 착하더라고요. 능력도 좋으시고. 네. 근데 반대로 남자가 또 여성들한테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럼 여성들은 뭐 성형하고 뭐 네. 옷 입고 또 몸매 교정하는 뭐 옷 같은 거 입고 다니잖아요. 네. 그거 얘기 안 하고 결혼했으면 그게 또 혼인취소 사유가 되느냐. 그러니까 서로 외모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아니, 이거 인종차별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인간을 크게 두 분류로, 두 족속으로 나누는 거 아니에요. 대머리족과 비대머리족. 이거 네. 인종차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뉴스파이터는 결론 내지는 않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이 사연을 듣고 각자 나름대로 아마 생각이 다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마지막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가능성이 단 1%라면 포기하시겠습니까? 희망의 끈을 이어가시겠습니까?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요, 국내에서 가장 작은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사진이 좀 준비가 돼 있을 텐데요. 그 아이의 출생 당시 모습입니다. 지금 체중 302g입니다. 키는 21.5cm로 성인 남성의 손바닥 크기 정도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어느 좀 몇 주 정도 지난 후에 건강하게 자란 모습인데 그동안 이 부부가 참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의사들이 아이가 한 일주일 정도밖에 살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 모든 치료 과정, 회복 과정을 거치고 아이가 무사하게 잘 자라서 어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네요. 지금 홍순빈 아나운서 얘기 들으면 시청자분들이 아이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일단 40주를 안 채우고 일단 일찍 태어난 아이란 얘기 같아요. 박 소장님. 네. 일단 저 아이가 대체 몇 주 만에 태어난 겁니까? 네, 정말 우리나라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24주 만에 6개월 만에 태어난 세상에. 거예요. 근데 24주 만에 6개월 만에 태어났는데 300g. 네, 그러니까 요만한 거 20cm, 21.5cm인가요? 요만큼의 302g에 태어났습니다. 앞에 단위 킬로가 안 들어가요? g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손바닥만한 거예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3.02kg 잘못 쓴 게 아니라 302g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초미숙아 중에서 가장 생존사례 중에서 가장 조그만 아이입니다. 근데 건강하게 이제 1%의 가능성을 뚫고 살아난 건데 이 사랑이가 사실 생각해보세요. 너무 작기 때문에 혈관 주사 같은 거 맞을 수 있겠어요? 그게 무슨 뭐 치료 기계 들어갈 수 있겠어요? 피를 조금만 빼면 바로 빈혈입니다. 세상에. 약을 투여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의료진의 정말 경험과 최고 작은 어떤 도구들을 사용한 어떤 의료진의 기술 그리고 아이의 생존력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그러면 이 아이가요. 국내 최소 미숙아래요. 그런데 이종훈 평론가님, 그러면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정말 귀하게 40주를 다 자랐으면 좋았을 텐데 왜 24주 만에 이 빨리 세상 빛을 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임신 중독증이 이제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공수정을 이제 해서 이제 그 아마 세상에 이제 아이를 가진 모양인데요. 자, 그런데 이게 이 아이가 이 무게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그러니까 비누 보통 쓰잖아요. 비누 무게가 350g 내외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비누 한 개보다도 더 가벼운 그런 상태로 태어났고 이런 상태면 그 내장기도 다 형성이 안 된 상태라 그럽니다. 아이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게 경이로운 것이 그리고 이 아이 이름을 지금 사랑이로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데 이 부모의 사랑도 사랑이지만 의료진들의 이게 특별한 그 노력이 아니면 이건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영양 상태도 제대로 영양분들이 균형 있게 공급되지 않으면 이렇게 3kg 이상으로 이렇게 크기가 성장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축복받은 것이 우리 이 의료진이 이 분야에서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러니까 여러 분야의 의사 선생님들이 늘 이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 동원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의료기관에서 사실은 이제 그 신생아들이 사망하는 사고들도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 경우에도 이제 의료진의 실수로 이제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야말로 아주 숙련된 그 간호사가 거의 24시간 옆에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진에게도 정말로 존경심을 좀 표시하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랑이란 이름도 정말 사랑스럽고요. 그리고 우리 그냥 뉴스파이터가 붙여주고 싶은 이름은 또 축복이라고도 붙여주고 싶어요. 이 세상에도 축복 좋고 엄마 아빠에게도 축복으로 다가왔을 것 같은데 엄마 아빠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모습 잠깐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견디고 있어. 엄마 아빠가 많이 기도할게. 사랑한다. 실감이 안 나요. 아기가 이렇게 집에 갈 수 있다는 게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이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베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몸무게가 작았기 때문에 뭐 사랑이 어머니, 아버님 포함해 저희도 상당히 좀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여러 가지 합병증이 동반하지 않는 온전한 생존이므로 그거에 대한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박 소장님, 지금이야 엄마 아빠가 이 웃으면서 언론 앞에 인터뷰도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24주 만에 나왔을 때 얼마나 청천벽력 같았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부부가 지금 약간 노산이기 때문에 정말 귀하게 아이를 인공수정으로 얻은 아이라고 합니다. 근데 임신 중독증에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이제 6개월에 내보내야 되는데 그때의 마음은 한 8개월 정도 채운 아이가 나와서 인큐베이터에 있어도 엄마 아빠가 심장을 다 떼어놓는 것 같다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 정말 302g 되는 아이를 병원에 놓고 엄마 아빠 잠 한숨도 저는 못 주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정말 의료진도 정말 잘했어요. 정말 진짜. 그 의료진도 그렇고 이 부모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의 힘이 사랑이를 살렸습니다. 아, 그러네요. 저는 이제 반대 사례도 이제 들어봤거든요. 그 이제 산모가 아이를 출산 후에 이제 잘못돼가지고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제 빠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태어난 아기를 엄마 옆에 딱 뒀더니 엄마가 뛰어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사랑의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랑의 힘은 정말 이런 우리 사랑이도 살리고 많은 사람들 살릴 수 있으니까 혹시 그 불치병이라든지 이런 질병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 절대로 희망의 끝을 놓지 말고 희망을 갖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이 혹시 나중에 좀 뭐 100일 되고 돌 되면 우리 뉴스파이터에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좀 엄마 아빠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그러길 바랍니다. 뉴스파이터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